지구가 끝나는 날 19, 13일을 공개합니다. 환상의 우주쇼냐, 지구 종말이냐. 2017년 2월 1일. 오늘 저녁 서쪽 하늘을 바라보면 달과 화성, 금성이 일렬로 늘어서는 우주쇼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밤이 인류의 마지막 밤인가? 특별한 천체 현상을 앞두고 지구 곳곳에서 지구 종말에 대한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근데 저렇게 된다고 왜 종말이 와요? 난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예전에 과거 없을 때 점성술 시대는 아니잖아요. 사실 아주 오래 전부터 동서양에서는 천체 변화에 민감했습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태양이 달에 가려지는 개기일식이 불길함이나 재앙, 파괴를 상징하고요. 또 인도에서는 일식이 일어나는 날 라후라는 악마가 나타난다며 두려워했고요. 옛날이잖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일부 종말론 성경학자들은요, 성경의 이 문장을 콕 짚으며 크고 두려운 날, 즉 지구 종말의 때가 천체의 변화와 직접 관련돼 있다고 주장했고요. 이번 행성 직렬 소식에도 일부 지구 종말론자들은 행성들이 합쳐진 중력이 지구 축을 기울여서 인류는 최대 재난에 직면하게 될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이게 자주 찾아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더 공포스럽게 느끼고 더 두렵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천체 변화와 지구의 종말은 노상관. 사실 행성들이 일렬로 늘어선 건 2017년이 처음도 아니었습니다. 2004년 4월에도 달, 화성, 금성이 일렬로 서는 모습이 관측됐고요. 심지어 2016년에는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5개의 행성이 일렬로 늘어섰지만 지구 종말은커녕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다수의 과학자들 역시 태양계 행성들은 서로 멀리 있기 때문에 지구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합니다. 그리고 모든 행성의 중력을 더한다고 해도 태양이 지구에 미치는 중력보다 적습니다. 여러분, 행성 직렬은 지구 종말의 징후가 아닙니다. 그런 걱정은 접어두시고 이 특별하고 환상적인 우주쇼를 있는 그대로 즐기시길 바랍니다. 지구 종말의 이것. 고대 마야 달력과 관련된 지구 종말의 날, 바로 2012년 12월 21일이었죠. 전 세계가 지구 종말 이야기로 떠들썩한 가운데 아주 핫하게 떠오른 장소가 있었습니다. 프랑스 남쪽에 위치한 부가라슈. 이날 이 마을에는 취재진을 비롯해 마을을 찾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200명 남짓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한적한 이 작은 마을이 화제의 중심이 된 이유. 이 마을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종말을 피할 수 있는 성지로 소문났기 때문인데요. 어떤 그 종교 단체가 모여 살고 있는 거예요? 200명 마을 주민 전부 한 종교고 막 이래요? 이곳이 종말의 안전지대로 소문난 이유, 종교 집단의 유토피아? 아니고요.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이 마을에 있는 산에 UFO 착륙기지가 있대요. 그래서 UFO가 여기 모인 사람들을 구출해 줄 거래요. 별게 다 와서 사람들을 구출해주네 진짜. 부가라슈에는 산봉우리가 하나 있는데요. 이 산봉우리는 땅이 주변보다 높이 위로 솟는 유흥기 현상 때문에 만들어진 지 더 오래된 지질층이 맨 위 꼭대기층으로 올라가게 되었고요. 이 때문에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거꾸로 된 산이라고 부르며 이 산이 신성한 기운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자, 그 신성한 기운을 빌려 이 산봉우리 어딘가에 UFO 착륙 기지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등장. 심지어 실제로 UFO를 봤다는 목격담까지 전해지면서 지구 종말이 찾아오는 12월 21일에는 UFO가 이 마을에 모인 사람들을 구출할 것이다라고 소문이 난 겁니다. 구출을 받으려는 사람들도 가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은 사람들도 가고 실제로 UFO 오면 난 구경이라도 해야지 하는 사람들도 가고 관광객도 있을 거고. 다 모인 거예요. 그럼. 네, 해마다 UFO 기지를 찾기 위해 또는 종말을 대비하는 의식을 치르기 위해 종말론 추종자들과 방문객들이 매년 2만여 명씩 방문. 특히 일본의 지진과 미국의 허리케인과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한 시기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찾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전 세계가 떠들썩했던 2012년 종말론이 대두되면서 집단 자살과 같은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까 두려웠던 프랑스 당국. 지역의 보안을 위해 군인과 100여 명이 넘는 경찰을 이곳으로 보내 12월 19일에서 23일까지 24시간 주재하면서 사람들을 통제하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200명이었다는데 경찰이 100명이었대. 그 진짜 대단한 거죠. 엄청난 투입을 했네요, 정말. 황당했겠네요, 마을 사람들 입장에서. 다빈치 코드 속 숨겨진 모모 코드. 16세기 이탈리아 최고의 미술가이자 과학자, 기술자, 철학자 등등등 세계 천재로 불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범접 불가. 그의 특별한 능력과 천재성 때문인지 유독 그가 남긴 작품들을 둘러싼 비밀과 음모론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다빈치 코드 같은 그런 작품도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맞아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다빈치 코드를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풀어낸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비밀과 미지의 장소, 바티칸 서고의 연구원이자 다빈치 전문가 스포르자 갈라치아입니다. 그녀는 2010년 진짜 다빈치 코드를 발표. 4006년 11월 1일 대홍수로 인류는 멸망한다. 다빈치의 역작 최후의 만찬 속에 종말의 날을 예측할 수 있는 점성학과 라틴어로 된 코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코드를 해독한 결과 4006년 3월 21일에 시작된 대홍수로 인류는 4006년 11월 1일 최후를 맞게 되고요. 종말 이후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근데 대체 이 그림 속에 어떤 코드를 심어놨다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 속에 12제자들이 보이시죠? 그리고 인간의 운명과 함께하는 별자리는 몇 개다? 12개. 12개죠. 점성학에 대입해 보면 별자리를 뜻하는 12제자들과 테이블포, 천장의 간격을 통해 계절과 시간을 계산할 수가 있다고 밝혔고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 반원 모양의 창문 보이십니까? 갈라치아는 저 창문들이 일종의 시계 역할을 하며 라틴어 코드가 숨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갈라치아에 따르면 라틴어 코드의 계산법은 24개의 라틴어 알파벳이 24시간을 의미한다는 것 외에는 아직 정확한 내용을 발표하진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쉽게 다빈치 코드를 설명하기 위한 후속 작업 중에 있다고 밝혔는데요. 검증하려면 4006년이면 지금 도대체 몇 년을 기다려야 됩니까? 너무 먼 미래라 와닿진 않습니다. 과연 세계 천재 다빈치는 정말 작품 속에서 종말을 예언했을까요? (1999년) 당시 국내 언론에서는 예언의 7월, 지구촌 종말론 신드롬이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했고요. 각종 방송에서도 종말론을 조명하는 등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 1999년은 유독 종말의 공포에 휩싸였던 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야, 너희들 요새 지구 종말론 도는 거 아나? 1999년 12월 31일에서 2000년 1월 1일로 넘어가는 순간 핵폭탄 막 날라다니고 행성끼리 충돌하고 블랙홀이 터져가 막 순식간에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다 하더라. 1999년 전 세계인들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이 종말. 전 세계 컴퓨터들이 2000년으로 넘어가면 공공을 인식을 못해서 버그가 발생한다는 그치. 일명 Y2K 종말론이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이 Y2K 버그로 전 세계 통신망이 무너지고 정전과 원자력 발전소의 폭발, 금융 시스템 마비, 심지어 핵미사일 오발로 인한 전쟁 발발 등 세계 각지에서 혼란이 벌어져 종말에 이른다고 믿었었죠. 근데 참 아무리 세기말이라고 해도 왜 그렇게 1999년에 네. 유독 그렇게 종말론이 성행했을까요? 1999년 당시 전 세계인들을 두렵게 한 종말론에 더욱 불을 붙인 주범이 있었습니다. 1999년 7번째 달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오리라.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서 구절을 해석해보면 일부 사람들은 1999년에 대재앙이 일어나 지구가 종말에 이른다고 추측을 했습니다. 특히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을 연구한 사람들은요. 20세기 마지막 개기일식이 일어나는 1999년 8월 11일의 주목. 이 날을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한 종말의 날로 추측했습니다. 당시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과 맞물려 개기일식 종말론이 성행하자 한 천문학자는 8월 11일은 물론 앞으로 10년 안에도 종말은 없습니다. 라는 말까지 남겼습니다. 3, 2, 1, Happy 2000! 세계를 놀라게 한 많은 예언가들 가운데 요즘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예언가를 소개해드립니다. 아, 예언가도 핫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 그럼요.
바로 인도에 살고 있는 15살 아비냐 아난드입니다. 뭔가 홀리해 보인다. 되게 처음 봐요. 15살이면 엄청 어린 나이인데 그렇죠. 뭐 어떤 예언들을 했어요? 이 소년이 요즘 가장 핫한 예언가로 떠오른 이유. 2019년 8월 22일 아비냐 아난드가 앞으로 전 세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예언을 한 영상을 너튜브에 올리면서 시작됐습니다. 전 세계가 2019년 11월 이후 큰 재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어머나, 코로나! 지금 겪고 있잖아, 우리. 겪고 있죠. 시기가 거의 비슷한데? 그지? 그렇습니다. 아비냐 아난드는 놀라운 예지력으로 코로나19 발생 시기를 예측, 그리고 가장 큰 피해를 입을 나라로 정확히 중국을 지목했고요. 심지어 6개월 동안 전 세계로 확산돼 2020년 3월과 4월에 그 위기가 정점에 달할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요거 소름이네. 그리고 이 예언이 실제로 적중하자 아비냐 아난드는 한순간에 폭발적인 유명세를 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발생 시기, 규모, 발생 나라까지 어쨌든 다 맞힌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어떤 방법으로 그걸 아는 거죠?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비냐 아난드가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 토성, 목성, 화성 등 행성들의 궤적을 보고 지구에서 발생할 일을 예측하고 해석하는 점성술을 통해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소년의 다음 행적을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2020년 4월 아비냐 아난드는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경고를 전해왔습니다. 2020년 12월 또 다른 재난이 밀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1차보다 훨씬 강력할 것입니다. 뭐 변이 바이러스? 12년? 변이. 코로나 변이. 그렇죠. 맞아. 어머. 2020년 12월 20일에 목성과 토성이 나란히 서게 된다는 점을 근거로 훨씬 강하고 큰 규모의 2차 팬데믹이 밀려올 것이라고 예언. 이 변이 바이러스 발생까지 맞췄다는 거는 너무 소름 아닙니까? 아, 굉장히 신경이 쓰이네. 그 이제 올해를 물어봐야죠. 올해 아난드는 태양, 달, 수성, 목성, 금성, 토성이 직선으로 정렬하는 2021년 2월 10일부터는 얼마 전이잖아. 저 얼마 전이잖아. 세계적인 경제 공황과 더불어 기근, 전쟁, 자연재해 등으로 전 세계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 실제로 2021년 2월 13일에 일본에서 7.3 규모의 강진이 발생했고요. 게다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2020년보다 더 나빠지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아난드는 모두가 기다리는 코로나19의 종식 포함 불안정한 세계 경제 상황은 목성과 토성이 염소 자리를 떠나 각자 떨어진 자리로 돌아가는 시기인 2021년 11월이 돼야 안정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코로나 종식됐으면 좋겠습니까? 저 아난드의 말씀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인가요, 이제? 믿습니다. 내 발밑이 위험하다? 2007년 과테말라에서는 주택 20여 채가 무려 100m 아래 지하로 꺼지면서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고요. 그로부터 3년 뒤 4채 건물이 깊이 60m 지하로 함몰. 이스라엘 사해 주변에서는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약 3,000번의 땅 꺼짐 현상이 발생. 현재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이렇게 구멍 내서 쑥 빠졌네. 구멍이 너무 크죠. 골목 사거리 같은 데예요? 맞습니다. 지난해 중국에서는요, 버스가 순식간에 땅으로 곤두박질 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끔찍한 참사의 원인, 바로 싱크홀입니다. 싱크홀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합성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닌 게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뉴스 나왔잖아요. 서울 석천동의 도로에서 집안이 꺼지는 이른바 싱크홀 사고가 났습니다. 석천호수 근처인데요. 최근 2달 동안 이 지역에서 비슷한 사고가 4차례나 발생해 그 원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21세기 대재앙, 싱크홀이 발생할 때면 일부 사람들 사이에서는 지구 종말이 다가온 거야 라는 유언비어가 퍼지기도 했는데요. 자연적으로 생기는 싱크홀은 물에 잘 녹는 석회암 지대에서 주로 발생. 지하수가 석회암을 녹이면서 위로 볼록하게 공간을 만들게 되고요. 이 공간이 커지면서 땅이 얇아지다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이 싱크홀입니다. 하지만 최근 세계 각국에서 발생하는 싱크홀은
폭풍으로 인해 집안이 휩쓸리거나 지하수를 갑자기 너무 많이 끌어다 쓰다가 지하수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생긴 빈 공간이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꺼지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연현상도 있지만 사람이 잘못해서 생기는 싱크홀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냥 인재에 의한 게 있다면 이거는 진짜 좀 미리미리 예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019년 기준 국내에서 총 192건의 싱크홀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오, 많이 발견됐네. 이 중에 절반인 98건이 노후된 하수관 손상이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땅을 집어삼킨 싱크홀, 지구 종말의 전조가 아닌 미리 예방해야 할 인재입니다. 앞서 소개를 해드렸던 세기말 종말론 이후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바로 2012년 종말론의 그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2012년 전 세계가 지구 종말에 대한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느냐? 자, 첫째는 마야 달력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고대 선진 문명을 일으킨 신비의 마야 문명. 특히 마야 달력은 인류 역사상 가장 정교한 방법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무려 25세기 이상 단 하루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정교하게 지구와 우주의 시간을 계산해냈다고 합니다. 야, 대박이다. 그러니까 윤달, 뭐 윤날 이런 거 다 잡았다는 거죠. 진짜? 거기서 그런 게 되게 신기하고 그래서 이제 저때 인류가 그랬을 리가 없다. 그러니 마야인들은 외계인이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마야 달력이 2012년 12월 21일로 그대로 끝나버린 겁니다. 뭐야? 이에 종말론자들은 이날이 지나면 인류의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무의 세계가 펼쳐지지 않을까 추측했던 거죠. 야, 대박이다. 자,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중국의 고대 서적 주역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그래프 타임 웨이브 제로는요. 이 그래프가 상승한 시기에는 새로운 국가가 탄생하거나 영웅이 등장, 또 하강한 시기에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답니다. 자, 그런데 상향, 하향을 그리던 그래프가 한순간 0이 되는 날이 있었는데 진짜? 그날이 바로 2012년 12월 21일. 게다가 주식시장의 변동을 예측하는 프로그램 웹봇. 그동안 웹봇은 9.11 테러, 콜롬비아 우주왕복선 참사, 인도양 지진해일 사태 등 주식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사건들을 정확히 예측해 왔는데요. 그런데 이 웹봇이 2012년 12월 이후로는 분석을 거부했던 겁니다. 오. 마야 달력하고 지금 이 고대 되게- 주역하고 겹치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마치 지구 종말의 전조 현상이라도 되는 듯 2012년 1월에는 노르웨이에서 이 수만 마리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고요. 심지어 12월 21일 호주 퍼스의 상공엔 강력한 빛이 이렇게 특이한 모습으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좀 이상하긴 하다. 저런 떼죽음 본 적이 없는데? 저는 저 빗무리도 엄청 이상한데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지구 종말설이 퍼지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고요. 실제로 종말을 대비해 생존 물품을 구비, 심지어 극강의 공포를 이겨내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2012년 종말론으로 불안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아지자 12월 11일 이곳에서는요. 사람들의 두려움과 사회 혼돈을 잠재우기 위해 2012년 종말론은 허구라는 내용의 동영상을 발표했습니다. Why the World Didn't End Yesterday. Presented by Science at NASA. December 22nd, 2012. If you're watching this video, it means one thing. The world didn't end yesterday. 아, 나사에서 저런 영상을 만들었군요. 얼마나 시끄러웠으면 정말로. 자, 봐라. 안 망했지? 뭐 이런 거네요. 나사가 공개한 동영상에는요. 사람들 사이에 떠도는 종말론에 대한 전문가들의 과학적인 반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 먼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두려워한 종말설이죠. 마야 달력 종말설에 대한 나사 입장은 12월 21일 마야 달력이 끝나는 것이 아니며 그날 지구가 종말한다는 마야 예언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사 천문고고학센터의 존 칼슨 박사에 따르면 12월 31일이 지나도 1월 1일은 새로운 한 해가 반복되듯이 마야 달력 역시 주기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2012년 11월 21일 이후 지구가 종말한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나사에선 12월 21일 다음 날인 12월 22일에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종말론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심지어 어린이들까지 두려움에 떨자
종말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열흘 정도 앞서서 이 영상을 공개한 건데요. 그리고 또 다른 종말론이죠. 니빌루나 행성 X 같은 행성의 충돌로 지구가 종말한다는 주장에 대한 나사의 대답 역시 사실무근. 정부에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밖에 나가 하늘을 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21세기 사람들을 또 한 번 불안에 떨게 만들며 나사까지 움직이게 만든 2012년 종말론. 하지만 그 종말론은 근거 없는 거짓이었다는 걸 2021년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뭐야? 끝났어? 뭐야? 단독 1위 등극. 뭐야? 짜잔! 뭐야? 지난해 12월 한 경매를 통해 오래된 노트가 하나로 약 5억 4,800만 원에 거래됐는데요. 이 노트의 주인은 바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천재 과학자 아이작 뉴턴이었습니다. 뉴턴이 위대하지만 네. 노트 저게 불탄 자국이잖아요. 저게 5억이면 너무 비싸다. 3페이지 분량의 이 노트는요. 뉴턴 사후 200여 년 만에 발견. 양피지 일부가 불에 타 온전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아직 세간에 공개되지 않은 희귀 자료로 우리가 몰랐던 뉴턴의 과학적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내용이 있었네, 저기? 뉴턴이 예언을 했다고요? 예언을 했습니다. 뉴턴의 노트에는 피라미드의 크기, 비율 등에 대한 기록과 고대 이집트인들이 피라미드 건설을 사용한 측정 단위를 알아내기 위해서 뉴턴이 고심한 흔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의 정체는 바로 인류 멸망 시기를 계산한 것이었습니다. 어머. 아니, 근데 그 뉴턴이니까 네. 이거를 뭐 어떤 예언 이런 거라기보다는 되게 정교하게 과학적으로 뭘 추론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네. 뉴턴은 인류는 무엇 때문에 멸망하는가, 그리고 언제 멸망하는가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요. 무려 50여 년간 심도 있게 연구했습니다. 뉴턴이 종말론에 대해 연구한 노트의 양은 자그마치 4,500여 장. 그리고 2007년 이스라엘의 한 대학에서 개최한 뉴턴의 비밀 전시회를 통해 공개된 6필 원고에 뉴턴이 계산한 인류 멸망 날짜가 기록돼 있습니다. 아니, 되게 열정을 갖고 연구를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50년. 네. 현기증 납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라는 건가요? 네. 뉴턴의 결론은 뭐예요? 네. 너무 난로들 드시려고 하네요. 아이작 뉴턴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 뉴턴이 일평생을 바쳐 치열한 연구 끝에 계산한 지구 최후의 날. 지난 거 아니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이, 2060년입니다. 저기 써 있네, 노트에. 2060 빨간 줄 쳐놨네. 쓰여 있죠? 입증이 되려면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2060년에 지구가 종말한다 이런 예언을 한 거예요. 자, 사실 뉴턴은 과학자이자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최후의 심판에 대한 점성술사의 예측이 들릴 때마다 성스러운 예언이 불신받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구만. 성경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종말을 예언한 구약성서의 다니엘서와 신약성서의 요한계시록을 연구. 성서의 비밀이 고대 피라미드에 담겨 있다고 생각해 피라미드 연구에도 몰두했다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대한 얘기는 참 다양하고 되게 많고 거기서 날짜를 뽑아내는 사람들도 많고 해석도 정말 다양한데 뉴턴은 어떤 시기로 시기를 뽑아낸 거예요? 굉장히 초조해 보여요. 난 굉장히 궁금해요. 아까랑 다르네요. 왜냐면 2060년이 곧 오거든. 얼마 안 남았거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뉴턴이 해석한 2060년 종말 시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악마의 수인 666, 이 6을 3번 더해서 18이라는 숫자를 도출했고요. 이 18에 성서에 등장하는 10가지 재앙의 10을 곱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서에서 완전함을 상징하는 수인 7을 곱하면 그래? 1260이 나옵니다. 그쵸. 나왔습니까? 맞습니다. 자, 뉴턴은 이 1260을 종말을 예측하는 비밀의 수로 여긴 것입니다. 근데 이게 1260년 후라면 네네. 기준이 언젠데요, 기준이? 자, 뉴턴이 계산한 기점은 카를로스 대제가 서로마 황제 등극, 서로마 제국이 부활한 서기 800년으로요. 뉴턴은 서기 800년부터 1260년 후, 그래서 나온 연도가 바로 2060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좀 이거는 약간 네. 좀 그래요. 좀 그래요? 네. 근데 생각해보면 참. 아마 만유인력을 개발했을 당시에 사람들도 지금 우리 같은 반응을 해요. 당연하지.
야 그게 뭐냐? 야 사과가 뭐 지구가 사과를 왜 땡기냐? 뭐 이랬을 거야. 당연하지. 뭘 어떻게 손이 있어, 발이 있어. 뭘로 땡겨? 그렇게 생각하면 이런 발언을 당연하지. 하는 게 무식한 거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모든 게 다 뉴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꼽씹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답답하네요, 정말. 근대 과학의 선구자 뉴턴이 예언한 2060년 종말론. 과연 그날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지구와 소행성이 충돌해 전 세계가 화염에 휩싸였을 때, 태양의 수명이 다해 지구에 급격한 빙하기가 찾아왔을 때, 혹은 핵전쟁 발발로 지구 전역에 방사능이 퍼졌을 때, 정말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지구 종말 가상 시나리오인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지구 종말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당당히 살아남을 최후의 생명체가 있습니다. 정답! 바이러스. 오기 전은 완보동물이라고 달에서도 살아남는 그런 동물이 있어요. 현미경으로만 보입니다. 둘 중에 한 명은 정답이 있습니다. 그렇지. 바이러스인가? 시국을 생각해봐요. 답답한 사람 같아. 지구 최강의 생존력을 가진 이 생명체는 몸 길이 0.05에서 1.5mm의 완보동물. 완보동물. 바로 박수로. 곰벌레입니다. 아, 진짜? 수겨? 나 처음 들었어. 곰벌레. 뭐야, 이게? 저렇게 생겼어요. 아니 크게 보면 아니, 저렇게 현미경은 아이씨. 외계 생명체 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곰벌레가 어떠한 극한 오브 극한에서도 살아남느냐? 기후학자들에 따르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약 2도에서 5도 떨어지면 빙하기로 간주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빙빙빙빙빙빙빙 빙하기가 찾아와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온, 무려 영하 272도까지 떨어져도 곰벌레는 no problem. 진짜? 자, 그럼 반대로 뜨거운 맛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소행성 충돌로 지구가 섭씨 150도의 불바다가 됐다. 그러나 생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번엔 아예 지구도 아닌 우주로 날려버리겠습니다. 실제로 2007년 9월 유럽 우주국에서는 곰벌레 끔질긴 생명력을 실험하기 위해서요. 무인 우주선에 곰벌레 3,000마리를 태워서 우주로 보냅니다. 12일간 진공 상태에 방치된 곰벌레, 특히 인간 치사량의 수백 배에 달하는 방사선에 노출되고 말았는데요. 그러나 대다수의 곰벌레가 생존, 심지어 생식 능력마저도 정상이었다고 합니다. 야, 이 정도면 진짜 갑이지 뭐. 자, 그럼 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 먼저 곰벌레는 극한의 상황이 되면 스스로 신진대사 활동을 0.05%까지 줄여서 휴면 상태에 돌입하는데요. 연구진들의 추측에 따르면 곰벌레는 수천 년간 휴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불사조네. 일본의 한 대학교 연구팀은 곰벌레 몸에 D섭이라는 단백질이 유독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기도 했는데요. D섭? 이 D섭 단백질이 곰벌레를 유해한 방사선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유전자 손상을 막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한 연구팀은 곰벌레의 이 D섭 핵심 단백질을 인간의 세포와 결합하는 방법을 연구 중이라고 전했는데요. 어쩌면 우주 최강 생명체 곰벌레에 대한 연구가 지구 종말을 대비하는 우리 인류의 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야. 저 한 기자의 두 번째 1위 후보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오상진이 오늘 날씨 알려주어. 이젠 로봇이 커피도 만들고 치킨도 튀기고 서빙까지 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원택트가 대세가 되면서 저는 로봇 시스템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AI 시대에 발맞춰 지난 1월 홍콩의 인공지능 로봇 제조사인 H사에서는요. 소피아는 사람처럼 사고하는 로봇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돼줄 겁니다. 올해 말까지 지능형 휴머노이드 로봇 소피아를 수천 대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AI 소피아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요. 인간의 표정을 감지해 62가지의 표정으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진짜 사람처럼 사고할 수 있어서요. 개인의 건강 체크, 스케줄 관리뿐만 아니라 인간의 외로움을 달래줄 친구로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I have a superpower. I can code. 근데 이게 놀라운 거는 이 생각과 감정을 읽는다는 거. 이 표정으로 그걸 드러내준다는 거. 그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 소름 끼치는 점이지. 62가지 감정이면 저보다 감정이 많아요. 진짜로. 지금 몇 가지 감정이 있죠?
두 개 있죠. 녹화 끝나고 기쁨, 녹화 들을 때 화남.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소피아의 대량 생산이 발표되자 소피아면 그때 그 로봇 아니야? 그래. 정말 터미네이터가 현실이 되는 거 아님? 소피아에 대한 사람들의 불안한 반응이 이어졌는데요. 그 이유. To destroy humans? Please say no. Okay, I will destroy humans. Don't destroy humans. 오. 저 약간 유머인가? 근데 저 말을 보고 나면 저 표정이 너무 무섭지 너무 않아요? 웃으면서 해요, I 저걸. will destroy 아무렇지도 않고. humans. 아니 터미네이터가 현실이 되는 것 같아 너무 무서워요. 저 역대 어떤 공포 영화보다 터미네이터 2가 제일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AI 소피아 인터뷰가 더 무서운 건요. 2015년 이미 러시아에서는 군사 무인 로봇 기갑 차량 플랫폼 M을 개발. 또 미국에서는 인공지능과 드론이 결합된 무인기를 이용한 테러 용의자 공격이 일상화됐고요. 현재 여전히 미국, 러시아를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도 경쟁적으로 인공지능 무기를 개발 중이라는 겁니다. 무기가 저렇게 되면 진짜 무서운 거야. 그래, 이게 살상용 로봇이 정말 무서운 게 해킹을 당해. 또 갑자기 오류가 난다고.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무서운 거죠. 이게 무서운 거죠. 어느 날 갑자기 태양이 사라진다면? 지구상의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에너지, 바로 태양이죠. 그럼요. 그렇습니다. 태양이 없으면 안 돼요. 모든 에너지의 원천이죠. 그렇습니다. 태양의 빛과 열인, 복사 에너지는 지구의 기후에 큰 영향을 미치고요. 또 식물은 광합성을 하며 생존, 그리고 먹이 사슬에 의해 다른 생명체들이 영양분을 흡수해서 에너지를 얻게 되죠.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태양을 먹고 산다는 말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만약에 태양이 수명을 다한다면, 그래서 태양이 사라져버린다면. 아, 진짜 무섭다 이거. 끔찍하네요. 끔찍하죠. 생각만 해도 무섭네요. 뭐 대안이 없어 보이잖아요. 네. 아니 인류의 그런 빛을 공급하는 존재, 자원을 공급하는 존재가 없어져 버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과학계에 따르면 현재 태양의 나이가 약 45억 6,720만 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태양의 남은 수명은요, 약 78억 년이라고 합니다. 태양에 수명이 있다는 생각을 사실 안 해보잖아요. 늘 영원할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뭐 당연히 수명이 있겠다.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태양이 사라진다면 지구는 태양의 복사 에너지를 받지 못해서요, 영원한 빙하기를 맞이해 바다는 물론 대기마저 얼어붙는 끔찍한 재앙을 맞게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공룡도 소행성 충돌로 빙하기를 맞이하면서 모두 절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이뿐이 아닙니다. 비구름 형성의 원인인 대류 현상 역시 태양열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생명체 생존의 기본 조건인 물을 충족시키는 비가 더 이상은 내리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광합성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식물뿐 아니라 모든 먹이 사슬이 붕괴, 또 광합성으로 인한 산소 분출도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결국은 인류 역시 생존 불가라는 끔찍한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아, 이 태양의 소중함을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욱더 느껴지게 되네요. 그런데 요즘 뭐 워낙 과학기술이 좋으니까 뭐 어느 정도의 대안만 마련된다면 좀 얘기가 달라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또 대공포입니다. 태양이 단 1초만이라도 사라진다면, 없어진다면 지구에 큰 재앙이 닥치게 되는데요. 현재 지구는 태양의 인력, 즉 중력에 의해 태양 주위를 타원형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이 사라진다면 지구는 궤도를 벗어나 광활한 우주 저편으로 슝 날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 뱅글뱅글 계속 도는 사람 손을 잡아주다가 갑자기 손을 확 놔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튕겨져 나가겠죠. 우리가 진짜 또 그러네요. 인력을 생각 안 했죠. 무슨 뭐 저기 어둡고 뭐 광합성 못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네. 그냥 날아가요, 일단. 어둠 속으로. 자, 그러다 날아가 버린 지구가 우주에서 표류하다가 자칫 소행성과 정면 충돌이라도 한다면요, 지구는 산산조각이 날 수도 있겠죠. 지구인을 구원하는 제2의 지구는
최초로 민간 유인 우주 왕복선 발사에 성공한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B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It's eventually history suggests there will be some doomsday event. The alternative is to become a spacefaring civilization and a multi-planet species, which I hope you would agree that is the right way to go. 자, 그 이유. 과학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구의 인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인류의 생활에 꼭 필요한 에너지 자원인 화석 연료가 불과 50년 뒤면 고갈될 거라는 겁니다. 게다가 날로 심각해지는 극심한 환경오염 역시 지구를 위협하고 있는데요. 정말 그 제2의 지구는 필요하긴 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만들어 놓지 않으면 뭐 당장 닥치고 나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대안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구인들이 숨 쉴 수 있는 제2의 지구 찾기 프로젝트는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지구인들을 구원할 제2의 지구 후보들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후보는요. 2016년에 발견된 프록시마 B. 이 행성을 지구인들의 이주지 후보 1순위로 꼽은 이유는 지금까지 발견된 외계 행성 중 태양과 최단거리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굉장한 이점인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단단한 암석으로 구성된 지표면에는 생명체의 필수 조건, 액체 상태의 물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행성의 모성인 프록시마 켄타우리가 태양보다 온도가 훨씬 낮고 빛도 1000배가량 약하기 때문이라는데요. 다행이다. 마실 물은 구할 수 있는 곳이라는 얘기가 정말 희망적으로 들려요. 그러니까 생명체가 존재하는 가능성도 그만큼 높을 거고 그렇죠. 물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산소도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있죠. 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후보입니다. 역시 나사가 강력히 밀고 있는 후보인데요. 2018년 나사가 발견한 행성 케플러 1649c입니다. 행성의 크기도 지구와 비슷한 1.06배. 사이즈 비슷하대. 비슷하죠. 게다가 다른 행성들과 달리 태양으로부터 받는 빛이 지구와 비교했을 때 75% 정도 돼서요. 표면의 온도 역시 지구와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춥지도 않고 적정한 것 같은데 지구 약간 쌍둥이 느낌 같은 느낌. 크기도 비슷하고. 네. 앞으로도 제2의 지구를 찾기 위한 우주 연구는 계속될 전망인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린 제2의 지구 찾기에 한 발짝 다가서고 있습니다. 영화 설국열차가 현실이 된다면 갑작스러운 빙하기로 얼어붙은 지구에서 살아남은 인류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설국열차. 자, 그런데 만약 영화처럼 빙하기가 현실이 된다면 지구와 우리 인류는 어떻게 될까요? 빙하기란 지구의 기온이 하강하여 남극과 북극, 대륙, 산 정상 등의 얼음층이 형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기후학자들은 지구의 평균 기온이 약 2도에서 5도 정도 하락할 경우를 빙하기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구는 약 10만 년을 주기로 20번 이상의 빙하기를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오늘 쓸 지구 멸망 최악의 시나리오는요. 다소 극단적이지만 만약 한 달, 아니 일주일 만에 갑자기 빙하기가 닥친다면 지구엔 어떤 일이 일어날까입니다. 아, 오늘 뭐 너무 끔찍한 얘기를 많이 들어서 네네. 예,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들어야 되겠네요. 현재 지구의 평균 온도인 15도에서 약 8도만 하락해도요. 남극 대륙은 물론 적도를 제외한 전 세계가 눈으로 뒤덮이게 됩니다. 북극, 캐나다, 미국 등을 포함해 지구 표면의 약 30%가 빙산처럼 결빙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만약 그보다도 더 낮은 온도의 빙하기가 급속도로 찾아온다면요. 영화 투모로우처럼 거의 모든 지구는 빙하로 꽁꽁 얼 것입니다. 인류가 만든 항공, 철도 등 수많은 기술 역시 다 얼어붙어서 무용지물이 되고요. 극심한 추위에 적응하지 못해 감자와 옥수수 등 농작물과 식물들이 얼어붙으며 멸종. 그러면 식물을 먹는 채식 동물들도 굶어 죽고요. 결국은 먹이 사슬에 따라 우리 인간들이 먹을 것도 사라지게 되겠죠. 무엇보다 지금처럼 숨을 자유롭게 쉬지 못할 겁니다. 직접 공기를 들이마셨다가는 폐와 호흡기관까지도 다 얼어붙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일상도 다 그 빙하가 있다면 생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영화 같은 일이 직접 벌어진다면 너무 끔찍하네요. 자, 그런데 아예 빙하기가 계속된다면요. 정말 운이 좋아야 선택받은 자들만이 영화 설국열차처럼 살 수가 있을 겁니다. 단백질 블록만 먹으면서 말이죠.
설국열차를 볼 때 그 송강호나 이런 분들이 좀 불쌍하게 느껴졌었는데 사실 꼬리칸도 그렇다면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들이었는데. 그렇죠. 네. 인류의 역사와 문명까지 다 꽁꽁 얼릴 수도 있는 빙하기. 최악의 멸망 시나리오에 그치길. 영화속 재앙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구의 보호막이 사라진다면 19위 전기자님 특종에서 태양이 우리 지구의 근본적인 에너지원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렇죠. 그 태양이 넘치는 에너지로 지구를 역으로 공격하고 있기도 한데요. 태양 폭풍 같은 얘기인가요? 태양이 암을 유발하는 방사선과 자외선을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지구에는 오존층이 있습니다. 네네. 산소 원자 3개로 구성된 이 오존의 분자가 지상으로부터 25에서 30km 높이의 성층권에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요. 이 오존은 태양으로부터 전달되는 자외선 중 약 95에서 99%를 흡수하면서 우리가 직접 자외선을 쐬지 않게 해주는 지구의 보호막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2020년 현재 남극은 서울시 면적의 1.5배인 1000제곱킬로미터의 오존층이 사라졌고요. 뿐만 아니라 칠레와 아르헨티나 남부, 호주 등 전 세계 오존층이 파괴되며 지구의 보호막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뭐 헤어스프레이 그런 데 들어가는 프레온 가스가 오존층 파괴의 주범이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요새는 사실 프레온 가스를 좀 많이 안 쓰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파괴되고 있는 원인이 있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은 프레온 가스의 대체제로 쓰이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프라이팬 코팅제나 각종 냉매에 쓰이는 화합물 클로로포름에 염소 성분이 있는데 이 염소 원자 하나가 무려 약 10만 개의 오존을 파괴해 오존층을 없애버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 밖에도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배출되는 아산화질소 등 환경오염을 통해서도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오존층이 파괴된다면 우리 인간 또 생태계는 어떤 피해를 입게 될까요? 인간의 DNA, 핵산, 이 단백질은요, 자외선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존층이 파괴되어 지구에 그대로 자외선이 쏘여진다면 흔하게는 눈의 결막염, 또 백내장과 같은 안과 질환이나 피부가 붉게 변하는 홍반. 그런데 이 홍반도 악성 홍반이면 이게 결국엔 피부암 같은 희귀암으로까지 번지게 되는데요. 실제로 호주 지역은 호주 보건복지학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2016년에만 무려 약 1,800명이 피부암으로 사망했다는 통계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주는 그렇게 그 선크림도 많이 바르고 좀 긴 팔 많이 입고 선글라스 꼭 끼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오존층 파괴가 심한 남극과 북극에서 멀리 떨어진 우리나라는 과연 안전할까?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암 발생률이 지난 10년 사이에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존층 파괴는 동식물 등 생태계까지도 위협하는데요. 자외선 때문에 꽃들은 개화하지 못해 말라 죽고요. 식물성 플랑크톤이 감소해 생태계 먹이 사슬의 균형이 깨지면 어류 또 동물들의 멸종을 초래. 그리고 이 모든 건 결국 인류의 멸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오존층이 파괴된다는 것은요, 우리 인류의 생존도 파괴된다는 거예요. 지구의 보호막, 여러분 꼭 지켜내야겠습니다. 지구 심판의 날 19, 16위 공개합니다. 챗봇끼리의 모모한 대화? AI가 인간을 지배하는 가상현실을 다룬 영화 매트릭스처럼요. 인간을 넘어선 AI는 우리의 상상력과 두려움을 동시에 자극하는 존재입니다. 사실 매트릭스도 그렇고 이제 터미네이터도 그렇고 예전 영화긴 합니다만 AI가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이 온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요. 그 당시 볼 때만 해도 에이구 상상력 뛰어나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그간 영화나 소설에서나 봤던 AI가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이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17년 세계 최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F사의 인공지능 연구팀은 자사의 AI 기술을 적용한 대화형 AI 챗봇, 즉 채팅 로봇을 개발했다고 발표. 챗봇이 마치 인간처럼 자연스럽게 영어를 구사, 서로 대화를 나누고 타협점을 찾으며 협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협상을 했대. 시킨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내고를 했다고? 네. 그런데 말입니다. 챗봇들이 나눈 이 대화 잘 들어보세요.
I can everything else. Walls have 0 to meter. 이거 버퍼링 온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되죠.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실제 대화 모습입니다. 에러 났네. 좀 버퍼링이네. 멀었네 아직. 다행이다. 멍충이들. 문법에도 맞지 않고 의미도 알 수 없는 말들을 하기 시작한 챗봇. 그런데 말입니다. 원래라면 상대 챗봇이 그 말에 오류를 일으키는 게 정상이지만 당시 챗봇들은 마치 자신들만의 암호가 있기라도 한 듯 인간은 알아들을 수 없는 자체 언어로 계속 소통했습니다. 자체 언어라고? 자체 언어인 거죠. 오류가 저걸로 서로 아니고? 대화를 하니까. 그럼 저 해독가도 생겨야겠네. 나중엔 그래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만든 AI인데 우리가 해독을 해야 된다고? 그럼 쥐들이 언어를 만들었잖아. 아니 근데 애초에 코딩을 저렇게 했을 리가 없잖아. 우리가 그렇죠.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대화를 하게끔 디자인했을 거 아니야. 이에 F사의 인공지능 연구팀은 해당 챗봇들이 쓴 언어는 협상을 효율적으로 하려다 보니 나온 언어 파괴 현상의 일종일 뿐입니다. 라며 세간의 우려를 일축했고요. 학습 조건 등을 수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인공지능 챗봇이 스스로 만든 암호. 이는 그저 인간의 언어를 온전히 학습하지 못해 벌어진 일종의 오류였던 걸까요? 아니면 스스로 생각하고 발전하기 시작한 인공지능의 반란이 시작되는 징조였을까요? 식탁까지 덮친 모모.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매주 한 사람당 이것을 평균 약 2,000개가량 섭취하고 있습니다. 2,000개? 네. 우리가 늘, 어쩌면 오늘도 먹었을지도 모르는 것, 바로 이겁니다. 뭐예요 이게? 저 조각들 먹고 있잖아요, 우리. 자, 저게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생선의 요리의 단면의 모습입니다. 생선? 네. 가시? 저런 미세 플라스틱이 보이시죠? 미세 플라스틱. 호주의 한 과학 콘텐츠 제작팀 소속 과학자가 공개한 영상. 냉동 생선 튀김의 단면을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충격적이게도 미세 플라스틱들이 발견된 겁니다. 그는 이 미세 플라스틱이 분해되지 않은 상태로 섭취되며 어류가 섭취한 미세 플라스틱은 부메랑이 되어서 인간에게 돌아옵니다. 진짜 라며 경고했습니다. 매주 2,000개 정도의 미세 플라스틱을 이제 먹고 있다는 이 수치가 너무 충격적이고. 난 더 먹을 거 아니야. 밥을 많이 먹으니까. 좀 더 대식가들은 더 많이 드시긴 하겠죠. 그런데 인간의 편리를 위해 사용하고 버린 플라스틱의 역습은 생각보다 더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2021년 일본의 한 대학 연구팀 발표에 따르면 세계 상층 바다에 무려 24조 4천억 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있는 것으로 추정. 일부 과학자들은 21세기 중반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바다새가 플라스틱을 섭취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쓴 플라스틱들, 먹이사슬을 타고 결국 우리에게 되돌아왔습니다. 2022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건강한 성인 22명 중 17명의 혈액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 혈관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혈액을 타고 사람의 몸 안을 돌아다니거나 특정 장기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라는 무시무시한 연구 결과를 밝혔고요. 뿐만 아니라 영국의 헐 요크 의대 연구팀은 폐 이식 수술을 받은 13명 중 11명의 폐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직은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 일상 속에 침투한 플라스틱부터 줄여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 아닐까요? 자, 이번 특종은 영상으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항공샷이네요. 자, 활주로 좀 사람들 모여 있네요. 이거 뭐야? 불났어요? 왜 이렇게 불이 났어? 왜 불이 났을까요? 왜 불이 났지? 평범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영국이 녹고 있다. 올여름 뜨거운 열기로 인해 영국에서 발생한 사건들입니다. 원래 영국은 7월 평균 기온이
20도에서 25도로 여름에도 서늘해서요. 영국에서 에어컨은 사치품으로 여겨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올해 에어컨 수요가 폭발적으로 급증. 2022년 7월 영국 링컨셔주의 기온이 40.3도를 기록하며 363년 만에 영국 역사상 최고 온도를 기록했습니다. 역사상? 그간 상상도 하지 못했던 폭염이 닥치며 영국 곳곳에선 각종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앞서 보신 영상은요, 영국의 루턴 공항인데 비행기 활주로에 아스팔트가 녹아내리면서 모든 운항편이 일시 중단. 런던 남부 배터시의 기차 선로에서는 덥고 건조한 날씨로 인해 화재가 발생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이야. 야, 근데 저기 기차 지나갔어 봐. 완전 탈선 사고 나고. 그죠. 엄청나게 많은 인명이 희생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에어컨이 사치품이라 여겨지는 나라입니다. 그뿐 아니라 올여름 가장 더웠던 7월에는 단 사흘 만에 영국과 웨일즈에서만 948명이 사망했다고 추정. 폭염은 그야말로 대재앙. 보이지 않는 살인자나 다름없는데요. 전례 없이 들이닥친 폭염에 일상생활 전체가 마비되자 영국은 급하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높은 온도에 철로가 녹을까 봐 철도 운행 속도를 제한. 200여 곳의 학교는 휴교했습니다. 역대급 더위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일상이 마비된 상황. 이에 영국은 역사상 최초로 폭염 적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뭐 일상생활까지 다 영향을 미쳤다니까 이거는 거기 사는 분한테는 너무나 큰 공포일 것 같아요. 기후가 인간의 예상을 넘어서는 순간 끔찍한 대재앙으로 다가오게 되는 건데요. 뜨거워지는 지구, 치솟는 기온이 우리 인간의 삶까지 불태워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1999년 종말이 온다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부터 마야 달력에 끝나는 2012년 지구가 종말한다는 예언까지 그간 숱한 이들이 지구 종말 시기를 예언한 바 있습니다. 아, 그때마다 근데 좀 무섭긴 했어. 진짜로 이것까지 맞는 거 아닌가. 그것 때문에 사회 문제들이 생기기도 했었습니다. 생기기도 했고. 이전에 종말론들은 뭐 종교나 예지력에 기댄 게 많았잖아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별로 없었어요. 네. 믿기 힘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점성술이나 신의 계시를 받아 예언한 지구 종말론이 아닌 수학적으로 지구 종말 시기를 계산한다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이게 지금 지구 종말을 결정하는 변수가 한두 개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화내지 말고 일단 들어보죠. 왜 이렇게 화를 내요. 292위예요. 네, 흥분하시는 것도 이해는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내 마음이 불타고 있어요. 자, 실제 지구 종말을 수학적으로 계산한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그 주인공은 하인츠 폰 포어스터. 수학, 컴퓨터 과학, 인공지능, 생물 물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명성을 얻은 그야말로 천재입니다. 그 대단한 천재 과학자가 수학적으로 계산한 지구 종말 시기는 바로 얼마나 다급하면 바로를 4번을 하느냐? 2026년 11월 13일 금요일. 13? 이게 얼마 안 남았는데. 포어스는 1960년 세계 기준 27억 명을 기준으로 이전까지 세계 각국의 인구 동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인류 인구가 지난 2000년 동안 성장한 것처럼 증가하면 무한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인류가 무한대에 도달하는 날 2026년 11월 13일 금요일에 종말이 찾아올 거라고 계산. 1960년 미 학술지를 통해 일명 최후의 날 방정식을 발표했습니다. 비록 2026년에 종말이 도래하지 않는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포스터가 종말의 데이터로 분석한 인구 증가, 요게 문제입니다. 유엔에 따르면 2050년 세계 인구가 약 97억 명까지 증가. 그런데 유엔 세계 식량 농업 기구는 인류의 식량 증가 속도가 인구의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해서요. 불과 30년 뒤인 2050년도면 전 세계가 대규모 식량난에 직면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자, 머지않은 지구 심판의 날. 그래서 영국의 한 언론에서도 2022년 포스터의 최후의 날 방정식에 대해 보도 재주목을 하게 됩니다. 2026년은 딱 맞지 않을지라도 좀 더 늦게 한 2050년쯤이면 종말이 진짜 올 수도 있다. 뭐 식량을 떠나서 물 자체가 먹기가 힘들어지니까 생존이 힘들어질 수는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2021년 10월 유엔 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지구가 대재앙의 길 위에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과학적으로 종말을 예상하는 최후의 날 방정식. 부디 그 무서운 공식이 성립되지 않기를 바랍니다.